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에 연애까지 포함해 남편이란 남자를 6년가량 만나온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너무 급박스럽고 울분이 터져나오던 상황을 다시 기억해내며 사연을 보내보려니 손가락이 다 경직이 되어버리는 심정입니다. 아무쪼록 잘 들어주시길 바라며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꽃을 만지는 플로리스트가 직업인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평범한 월급쟁이 회사원으로 살았었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잦은 업무 스트레스와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이대로 살다간 정말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버리겠다는 마음에 평소 관심 있어 하던 꽃꽂이 수업을 들으며 강사 자격을 획득하고 저 혼자의 가게를 차려 자영업자로 직업을 변경해 살게 되었어요. 저와는 달리 남편은 처음 만나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회사원으로 살고 있고, 그래서인지 전 남편이 매일 아침 출근하고 또 퇴근하면서 얼마나 많이 피로를 느낄지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둘이서 같이 공용으로 쓰는 차 한 대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제가 새벽 꽃시장을 나갈 때 주로 쓰는 차였는지라 남편이 출퇴근용으로 이용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늘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치여가며 집을 나서는 남편은 제 딴에는 제가 좀 더 여유 있게 일을 한다는 이유로 살림의 비중을 더 맡아서 살았습니다. 전날 잠들기 전에 아침을 미리 준비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식탁에 밥 차려주는 기본적인 것들까지 제가 해왔고요. 남편 퇴근 시간에 일부러 맞춰서 저도 퇴근을 해서는 그때부터 저녁 준비하고 남편 밥 먹이면 거의 저녁 8시나 9시가 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내심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여자였음에도 가게 업무는 가게 업무대로 바쁘고 남편 뒷바라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늘 많은 기분이 들다 보니 애를 안 낳는 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애를 낳으면 여기에 애 키우는 것까지 제 일이 몇 배는 더 늘어날 텐데 과연 지금까지도 살림은 저한테 떠넘기듯 하며 살았던 남편이 절 잘 챙겨줄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뻔한 쳇바퀴 마냥 하루하루 매일같이 똑같은 일과로 반복이 되어가다가 결국 저도 작년엔 힘이 붙인다면서 남편에게 참다 참다 화를 내본 적도 있었네요. 당신, 내가 정말 회사 출퇴근하는 당신 힘들 거 아니까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당신 엄마야 보모야 뭐야. 나도 일하고 돈 벌어오는 맞벌이 중인데 최소한 밥 먹고 설거지 정도는 자기가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며 가뜩이나 코로나로 장사가 안 되어 스트레스를 받던 중 집에 와서는 남편 뒷바라지나 하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제가 너무 속상한 나머지 콧바람 흥 내뱉으면서 지랄을 떨어봤어요. 역시 사람은 지랄을 계속 떨어줘야 말을 알아듣고 정신을 차리더군요. 몰랐어, 여보. 당신이 매번 하니까 즐거워하는 줄 알았지. 앞으로는 내가 잘할게. 라면서 미처 그간의 수고로움들을 잘 몰랐다며 사과를 하는데, 하, 정말 내 남편만은 좀 다른 남자일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서 보던 그런 무능력하고 도움만 받고 사는 최하의 남자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조금씩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상의 화를 낸다거나 싸움을 애써 붙이려고 하지는 절대로 않았어요. 전 절대로 이혼녀가 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내 가게 하면서 그간 모아놓은 돈도 있었고 결혼할 상대가 꼭 곁에 없더라도 충분히 행복을 추구하며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졌던 저였음에도 저는 절대로 남편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혼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똑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릴 적 제가 기억이란 걸 제대로 하기 전의 시절부터 사이가 좋지 않으셨던 부모님께서는 허구한 날 집에서 싸우고 물건을 던지고 자식이던 저하고 제 남동생에게 화풀이를 하는 아동학대 비스무리한 것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같이 부모란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정상이 아니었죠. 그러다 결국 저희 두 남매가 고등학생이 채 되기도 전에 이혼을 하셨고 저희 남매들은 각자 남동생은 아빠를 저는 엄마를 따라가며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나마 일을 하고 계셨던 아버지는 남동생의 아들이라며 나름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며 키우셨던 것 같은데 저희 엄마는 달랐어요. 일을 해봤자 변변찮은 청소일이나 마트 알바를 하는 것이 전부셨기에 돈이 늘 부족했고 늘 사는 걸 괴로워하셨습니다. 이혼하고서 부쩍 술을 많이 드시더니 네 아빠랑 이혼을 왜 해가지고 라는 말을 버릇처럼 꺼내시며 지난 이혼을 후회하셨고
남동생을 보고 싶어 하셨으며 또 확 죽고 싶어 하셨어요. 후회를 할 거면 왜 그렇게 물고 뜯고 서로를 비난하지 못해 안달인 양 살았나 싶었으나 엄마의 후회를 제가 다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후회와 뒤늦은 사과는 저희 남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혼 후 혼자 괴로운 마음에 술에 취해서 사시더니 급기야 제가 고등학생 때 알바까지 뛰며 직접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지경에 달했고 대학까지 어찌저찌 가서 졸업을 채 하기도 전에 월급 한번 타보기도 전에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술을 잔뜩 마신 채로 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네요.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보다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더 힘들어했던 엄마라는 여자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 여자의 삶의 끝이 결국 허망하고도 끔찍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저는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했으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상적인 결혼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어요.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잘 사는 건 말입니다. 처녀짝에는 미친 듯이 일하고 돈 벌고 그 돈에 대출 껴서 장사를 시작하면서 죽어라 돈을 벌겠다고 일을 했어요. 남편을 만나서 내 일 열심히 하면서 남편과의 돈독한 부부애를 보다 오래도록 유지하겠다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제 마음을 쏟았습니다. 한두 해 만나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연인이라 부르며 사랑을 했던 사이였기에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잘 아는 만큼 잘 살 수 있을 거란 확신도 있었습니다. 내 친정이 많이 부족하고 못난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시부모님 대할 때에는 보다 아랫사람으로 자세를 굽힌 채 깍듯하게 대해드렸어요. 딸처럼 잘 지내보고 싶었으나 저를 결혼 전부터 마냥 탐탁치 않아 하시던 분들이었는지라 친구 같은 관계는 터무니없었고 그래서 욕이라도 덜 먹자는 생각으로 예의란 예의는 갖추며 살았습니다. 남편에게 하는 만큼 시부모님께 깍듯이 굴었고 부르시거나 필요하신 걸 찾으면 자식인 남편이 아니라 며느리인 제가 나서서 시댁일도 봐드리곤 했어요. 내심 시부모님도 일 잘하고 말 잘 듣는 저를 만족해하는 듯한 눈치였고 이제 아이만 태어나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곤 하셨죠. 다만 저는 남편이 너무 가사일에 무덤덤했다 보니 스트레스로 육아를 점점 기피하게 되었고 만약 남편이 변한다면 언제든 아이를 가지겠다는 생각을 한 채로 남편의 옆에서 조금씩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고 있었고요. 작년에 한번 힘들다고 하소연을 한 후 주기적으로 남편한테 나도 일이 힘들어. 우리 둘 다 일하고 고생해서 돈 벌어오고 있잖아. 최소한 같이 협력해서 살아야 나도 어머님 아버님 원하시는 대로 아이도 가져볼 생각을 하며 여유를 가지지 않겠어? 라고 따져가고 부탁해가며 변해줄 것을 요구했네요. 험한 말은 오고 가지 않았으나 분위기상 남편도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고 이제는 밥 먹고 설거지 정도는 청소기 한번 돌리는 것 정도는 알아서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겨우 같이 노력해서 잘 살자던 제 말에 남편은 제가 짜증이 나고 귀찮게 느껴졌던 것일까요? 너 우리 엄마야? 엄마인 줄. 라면서 제 잔소리 한 번에 시어머니 같다는 소리를 하며 비꼬던 남편은 마누라가 엄마같이 보이지 않게 하고 싶으면 다 큰 당신이 좀 성인처럼 행동하면 되잖아. 자기도 밥을 해보던가, 자기도 빨래를 세탁기에 돌리고, 속옷은 손빨래를 좀 해보던가, 자기도 음식물 쓰레기 좀 밖에 나가 버리고 오던가, 라며 따져대면 또 제가 잔소리를 한다며 귀를 막고 난방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집에 들어오기에 스트레스 쌓인다면서 일이 끝났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늦게 들어오는 날도 빈번했습니다. 술 냄새에 짙은 향수 냄새에 술술 풍기면서 저한테는 일하면서 회식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뭘 묻냐며 냉정히 말을 끊곤 곧장 샤워하러 화장실로 들어가기도 했죠. 그럴 때면 제 가슴은 철렁거렸어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며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남편이 내게 여자로서의 매력을 못 느끼는 건가 싶기도 하고 잘못은 분명 살림을 나몰라라고 가사일을 모두 내게 분담하는 남편이 하고 있었는데 왜 옆에서 힘든 소리 옳은 소리를 하는 내가 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 슬프기도 한데 주변을 둘러봐도 제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정말 너무 없더군요. 외롭고 쓸쓸함이 말도 못하게 컸습니다. 결국 저 힘든 걸 말하고 싶진 않았지만 남동생에게 전화를 해서는 잘 지내냐 안부를 물으며 눈물을 쏟아버렸고 남동생의 위로를 받으면서
겨우 다시 힘을 내고 버텼어요. 그러던 저희가 뜬금없게도 올 초 임신이라는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그리 연애할 때만큼 돈독한 것도 아니었고 매번 잠자리를 가지는 사이는 더더욱 아니었지만 가끔 욕구 충족을 하겠다며 남편이 맨몸으로 침대 안에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만큼은 남편을 절대 거절하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 침대 위에서 남편을 거절하면 남편은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의 침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바람을 피우면 그땐 정말 제가 아무리 이혼하기 싫어할지라도 남편과는 절대로 같이 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자리에서도 남편의 비위를 맞춰주겠다고 우선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 낳아도 될까 싶었던 아이가 제 몸에 찾아왔더라고요. 솔직히 당황스러웠고 갑작스러웠고 이제 정말 꼼짝없이 나는 육아와 살림에 치중하느라 일이고 뭐고 개판이 되겠구나 싶으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준 뱃속의 아기가 말이죠.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저희보다 더 아이를 기다렸던 시부모님은 난리가 나서는 좋아라며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고 생전 그렇게 가까이 친근하게 시부모님과 말을 나눠본 것이 저는 처음이었네요. 남편도 괜시리 부모님이 좋아하시니 자기도 기분이 신난 건지 아빠 될 준비는 아직 안 되었지만 빨리 보고 싶다는 소리를 하며 기뻐라 했고요. 실제로 그 후 전과는 달리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도 조금 줄어들었고 가사 일도 많이 도와줬으며 가끔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 집을 비우는 것 말고는 딱히 저를 섭섭하게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제 다시 가정의 안정을 되찾고 행복을 가져보는 것인가 싶은 나머지 뱃속 아기가 마냥 행운아인 것만 같았죠. 그렇게 별탈 없이 아이도 잘 뱃속에서 키우고 남편은 열심히 그리고 평소처럼 출퇴근을 하며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저대로 꽃강이와 함께 결혼식장 꽃장식 의뢰를 받아서 돈 벌겠다고 일하는데 한참 정신이 없었습니다. 강의도 하고 매장에서 꽃도 팔고 온라인에서 꽃 화분도 팔며 다양하게 돈 버는 길을 열어둔 저였기에 출퇴근하는 남편보다도 어쩌면 더 바쁘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한번 불평을 하지 않은 채 태교에 신경 쓰며 버티고 있었고요. 이번에 결혼식 의뢰를 주신 분은 제 인스타를 통해서 DM으로 문의를 주신 분이셨고 가격이랑 컨셉이 본인이 원하시는 스타일과 잘 맞았는지 금방 함께 작업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식장과 작업운동을 하는데 이 신부님께서는 직접 확고한 컨셉이 있다며 식장 안을 꾸밀 프리랜서 플로리스트까지 직접 섭외를 하셨더라고요. 30대의 저보다 조금 어려 보이던 신부님과 통화도 하고 처음 인스타 메시지를 주고받다 보니 자연스레 신부님의 사진들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정말 고우시더라고요. 같이 찍은 친구분들 또한 다들 무용이라도 전공하신 건지 저와는 달리 늘씬하고 또 예뻤습니다. 일을 하다 말고 저도 모르게 남의 소셜미디어에서 손님 사진을 구경해보며 속으로는 그냥 부럽다는 생각만 한 채 핸드폰을 끄려던 그때 불현듯 첫 제 인생의 암흑이 밀려왔어요. 그 손님의 인스타를 보게 됨과 동시에 얼굴에 낯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제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사는 제 뱃속아이 아빠인 제 남편 말입니다. 닮은 사람인가? 라면서 저도 모르게 놀란 나머지 가게 안에서 혼잣말을 하며 그 손님의 인스타에 올려진 제 남편 같은 사람의 사진을 더 훑었어요. 남편은 태그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바로 옆에서 남편과 아주 꽉 달라붙은 채로 함께 사진을 찍은 또 다른 여자가 태그되어 있길래 그 여자의 SNS까지도 들어가 보니 남편의 사진을 대놓고 올려놓지는 않았지만 왜인지 제 눈엔 참 익숙한 옷이며 시계며 신발들이 사진 속에 담겨 있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이 가끔 출근할 때 들고 가는 녹색 노트북 가방까지도 말입니다. 누가 장난을 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설마 내 남편이 그간 바람을 피웠나 싶기도 하고 나 몰래 알고 지내는 여동생들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남편인지 확신도 안 서는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괜히 남편한테 물어볼까도 싶었는데 이내 마음을 정리했어요. 섣부르게 오해해서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바람을 피웠냐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면 그냥 애초에 말을 안 꺼내는 게 낫겠다 싶었죠. 솔직히 내가 임신하고서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싶기도 했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이렇게 예쁜 여자들이랑 어울릴 만한 재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출이 잦았더라도 그건 다 주변에 저까지 아는 남편의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거나 잠시 저랑 싸우면서 집에 늦게 들어왔던 적 말고는 없었으니까 닮은 사람이라 치부를 하며 이 모든 일들을 흘려버리는 듯 했습니다. 온전히 다시 일에 집중을 했고 시간은 어느덧 후다닥 지나쳐 그 신부님의 결혼식 날이 되었죠.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일찍 가서 준비를 하고는 하객들 하나 둘 모이며 식장 사진을 찍는 걸 보면서 흐뭇하기도 했고 저도 따로 먼저 집에 가지는 않은 채 끝까지 식장 체크를 한다고 신부님의 결혼식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한켠에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둘 오던 손님들이 조금 많았고 다들 하나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지라 사람 구분도 잘 하지를 못한 채 저는 만족해야 하는 신부님한테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는데 익숙한 듯한 최고의 남자가 보였어요. 옆에 팔짱 낀 여자가 있는 걸로 보아 절대로 내 남편일 수가 없었는데 아무리 봐도 남편 같아서 제가 도무지 신부를 보다가 그 남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내 그 남자는 결혼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을 때 신랑 신부 옆으로 자신과 팔짱 낀 여자의 손을 잡고는 다가가 같이 사진도 찍었는데요. 네 사람밖에 없다 보니 사진작가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했고 그래서 그 남자가 마스크를 벗는데 제기랄 제 촉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신랑의 옆에서 남편과 팔짱 끼고 온 여자는 신부의 옆에서 나란히 커플 대 커플 마냥 사진을 찍고는 활짝 웃으며 인사를 나누곤 다시 마스크를 쓰고 하객석으로 들어오는데 제 발걸음은 어느새 그 사람을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좌석에 앉지는 않고 서서 신랑 신부를 보다가 여자가 뭐라 말하면서 신랑의 손을 잡고 식장 주변의 꽃을 보며 한두 송이 빼는데 제가 바로 신랑의 뒤에 선 순간 신랑이 그러더군요. 우리 와이프도 꽃 만지는 앤데 걔가 이런 걸로 돈 벌어 오는 거거든. 지금도 어디서 열심히 돈 벌면서 독종마냥 일하고 있을 게 눈에 뻔하다. 라고 말이죠. 그 순간 저는 두 번 생각도 하지 않고 뭐 이 새끼야? 라는 비명소리와 함께 손에 들고 있던 제 핸드백을 들어다 곱게 왁스칠을 한 남편의 머리통에 던졌어요. 순식간에 신랑 신부며 하객이며 모두가 놀라 저를 쳐다보며 입을 다문 바람에 식장 안에 정적이 흘렀고 놀란 남편이 설마하는 표정으로 마스크를 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사이 저는 남편의 마스크를 벗긴 채 네 마누라 얼굴도 못 알아보냐 이 개자식아? 네 새끼 배 마누라 두고서 남의 결혼식장에 네 첩을 데리고 나타나? 그러고도 뭐가 어쩌겠지? 마누라는 지금 독하게 돈 벌고 있을 거라고? 뭔 놈의 새끼가 바람을 이따위로 대놓고 피우는 거야? 라면서 제가 정성스레 만진 꽃을 들고 있는 여자를 옆으로 밀쳐내고는 꽃다발을 한 움큼 빼들어서는 그년이고 남편이고 할 것 없이 그 귀한 꽃송이를 얼굴을 내리쳤어요. 아프지도 않고 따갑다며 저한테 신경질을 내던 남편의 상간녀. 제가 신부의 인스타에서 본 그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기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상간녀에게는 인연이 내 남편이랑 불륜을 저질렀는데 누가 도대체 유부남이랑 불륜녀를 결혼식장에 초대한 거야? 누구야? 어떤 것들이 이 년놈들의 불륜을 또 알고 있었어? 끼리끼리 노는 것들이냐? 아님 이 둘이 불륜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야? 라며 상간녀의 뺨과 남편의 뺨을 내리쳐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언성을 높이는데 대뜸 신랑 측의 어머니가 나타나선 왜 남의 결혼식장에 무리하게 행패해요? 불륜남인지 우리가 알 게 뭐야?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알고 초대를 해요? 너무하네 정말. 라며 저부터 쫓아내려 하셨어요. 저는 억울하다며 분명히 신부의 인스타에서 이 여자와 내 남편의 사진까지 다 봤다고 정말로 당신네 며느리가 모르고 있었던 게 맞냐면서 막 소리를 지르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배가 너무 찌릿찌릿하게 아파오는 게 뱃속 아이한테 이상이 생겼단 불안감이 밀려왔거든요. 제가 갑자기 행패를 부리다 주저앉자 일부 사람들은 제게 연민이라도 느낀 건지 일단은 도와야 하지 않겠냐며 다가왔고 저는 임신했어요.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라면서 호소를 하자 사람들이 황급히 119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전 그만 그 뒷상황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고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었어요. 제 옆으로는 남동생이 어느덧 찾아와 있었고 그 뒤로는 시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제 몸 상태를 확인하려고 무작정 뱃속으로 손을 댔는데 다행히 배는 아직 불러져 있고 또 고개를 끄덕이며 다 괜찮다는 동생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했습니다. 남동생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는지 목소리가 다 쉬어 있었고 옆에서 시부모님은 동생 근처에도 오지를 못한 채 멀찌감치 떨어져 제 상태를 확인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고 제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야, 네 매형 어딨어? 그 새끼 어딨냐고 라며 남편을 찾자 남동생은 뭔가 다 알고 있기라도 한 듯이 그 새끼 내가 반쯤 죽여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왜? 누나, 나 다 알고 왔어. 그놈의 새끼가 무슨 짓을 했는지 오죽 주변 사람들도 열불이 났으면 누나 데리고 온 구급대원들이 결혼식장에서 하객들한테 있었던 일에 대한 얘기를 다 듣곤 누나 보호자한테 말해줘야겠다면서 내가 병원에 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더라고. 그 전까지는 그 자식이 하도 누나 옆에서 눈물을 질질 짜고 있길래 전혀 예상도 못했다가 구급대원에게 말을 전해 듣고서야 그 자식이 내 앞에서 불쌍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걸 알고는 응급실 밖으로 끌고 나와 반 죽여놨어. 지금 그 새끼도 치료받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시부모님이 서 계신 곳을 기점으로 그 뒤에 있던 의자에 너무나도 눈에 익숙한 저희 남편이 눈탱이 밤탱이가 되어서는 응급실에서 반창고에 붕대 같은 걸 감고는 넋이 나간 채로 쉬고 있더라고요. 급기야 동생은 남편의 입에서 그 상간녀가 술집 여자란 얘기, 그 상간녀의 친구, 그러니까 결혼식 초대를 해준 신부도 술집 여자란 얘기를 다 들었고, 남동생은 그 상간녀까지 반 죽여버리겠다며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서는 카톡 조회까지 해서 그 상간녀 연락처를 찾다가 급기야 이번에 결혼을 한 그 신랑 신부와 남편, 그리고 상간녀 네 사람이서 함께 단톡방을 만들었던 것까지 확인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안에는 남편이 주말마다 넷이서 커플 여행을 떠났던 수두룩한 사진들과 메시지들을 확인했고, 급기야 남동생은 그 신랑과 신부라는 놈들한테도 감히 유부남을 데리고서 니들끼리 좋다고 여행을 다닌 거냐? 술집 여자들인 걸 당신도 알고 만난 거야? 라면서 카톡을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전화통화까지 했는데요. 여기서 더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글쎄 그 신랑이라는 남자도 제 남편이 유부남인지 그리고 자기 신부가 술집 여자인 줄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뜩이나 임신한 채로 나타나서는 남편이라고 욕을 퍼부어대면서 결혼식장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어 놓은 저를 보며 꺼림칙하던 그 신랑이란 사람은 제 남동생이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서는 신부가 술집년이란 것과 제 남편이 유부남이었던 것을 고하자 아주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남동생은 결국 자기 말을 믿지 않은가 보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신랑이 응급실을 찾아왔어요. 호텔에서 묵으려던 신혼부부가 진작 헤어져서는 갈라졌다는 말과 함께 자초지종을 듣겠다는 신랑 되는 사람은 제가 누워있는 응급실까지 찾아오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집안이 아주 그냥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피 터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뒤를 따라서 신랑 되는 분의 신부와 내 남편의 상간녀까지 죄인 마냥 찾아와서는 모두 모여있는 제 침대 곁으로 다가오지도 못한 채 눈물을 질질 짜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 하는데 이용분도 모른 제 남동생이 투하한 이 거대한 폭탄의 후폭풍을 구경하면서 저는 내심 속으로 정말 통쾌했습니다. 멀쩡한 신랑 신부까지 파토를 내서 미안하지만 그들의 처지를 걱정해줄 여유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남동생이 남편을 패줘버린 바람에 꼴을 구경할 맛이 나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는 폭행죄를 묻지 않을 테니 그냥 한번 눈 감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잘 살라고 하는데 그 말에 더 열이 받아서는 당신 딸내미가 내 꼴을 당해서도 그딴 말을 하고 싶으세요? 아주 자식놈이나 부모나 염치 없는 거 똑같다니까. 폭행죄를 합의하고 말고를 따지기 전에 당신 아들하고는 이혼할 테니까 합의금 두둑이 준비하세요. 안 그럼 내 동생 폭행죄 고소하는 순간 나도 당신 아들을 고소해버릴 테니까 평생 자식놈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양육비만 주구장창 내며 사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합의 잘할 생각이나 먼저 하고 오세요. 알겠어요? 라며 응급실에서 제발 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죄 없는 의료진들께 환자 아닌 사람 좀 내쫓으라며 항의를 했네요. 결국 저는 합의금과 뱃속 아이의 양육비까지 더해서 2억 정도로 통을 치겠다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제안을 마주하며 현재 변호사와 의견을 조율 중입니다.
남편은 그제야 뜨끔한 건지 아이를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눈 감아 달라고 하는데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말고는 이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이 인간이랑 같이 살아봐야 좋을 게 하나 없다는 것을 몸소 체감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 사람과는 영영 부부의 관계를 끊어낼 생각을 하며 한 번에 2억을 받고 퉁치며 남편의 상간녀에게도 이혼 책임을 묻는다는 위자료 소송을 걸어서 추가 위자료를 뜯어내려 합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저는 이미 남편과 상간녀에게서 결혼식장에서 최소한의 개망신은 제대로 줬으니 그걸로 되었다 생각하려고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 뱃속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태교이기에 지금도 이 글을 쓰면서 무덤덤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으로 용기 내고 힘을 얻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